커피를 사랑했던 음악가 바흐. 그는 커피를 좋아하는 딸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갈등을 담고 있는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1730년대에 쓰여진 이 칸타타에는 커피의 유행은 시대의 흐름이며 커피가 머지않아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음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후 2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커피는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되었고,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할 때 흔히 함께하는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더없이 높아졌는데요. 저는 항상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커피를 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항상 커피는 만남이었고, 또 지금도 커피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커피는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붉은색의 작은 열매가 선사하는 매혹적인 맛과 향. 커피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일상의 쉼표. 커피에 담겨있는 그윽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커피가 윗속으로 미끄러지듯 흘러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이 전쟁터의 대부대처럼 몰려오고 전투가 시작된다. 이 문장들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가 쓴 커피 송가 중 일부분입니다. 74편의 장편 소설과 수없이 많은 단편들을 남긴 발자크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소설 쓰기에 몰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놀라운 집중력의 비결은 바로 커피. 커피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발자크는 하루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시며 막대한 양의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발자크 외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커피를 사랑했는데요. 베토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에스프레소를 음미했고, 브람스는 자신이 추출한 커피만을 마시며 작곡했으며, 프랑스의 작가 타테랑은 커피의 본능은 유혹,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테랑의 말처럼 커피의 본능인 유혹은 시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 이 작고 검붉은 열매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그는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사제들에게 알렸고 커피는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커피는 많은 이슬람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활용되었는데요. 밤새 기도를 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던 수도승들에게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가 몹시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의 터키인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은 커피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술탄 셀림 1세는 콘스탄티노플에 커피를 소개하고 전문 커피하우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음료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가족들이 신부집에 간답니다. 신부집에 가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신부가 커피를 내오는데 여기서 마음에 들면 커피에다 설탕을 넣어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서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를 그런 식으로 커피로 했다는 일화가 있고, 또 터키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맛있는 커피를 제공 못하면 이혼 사유랍니다.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바로 커피라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커피는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지만 11세기 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발발로 이슬람 지역에 침입해온 유럽의 십자군들이 커피를 맛보게 되었고, 십자군 원정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드디어 커피는 유럽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인들은 초기에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당시의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세례를 내림으로써 커피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커피의 인기가 확산되었고 유럽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후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며 커피는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이 무렵부터 커피나무가 세계로 퍼져 인도,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케냐 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커피 박물관. 이곳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커피가 전해지던 무렵인 조선 말에 사용된 티스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티스푼은 커피를 즐겨 마셨던 고종이 직접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커피를 처음 접한 시기는 1896년 아건 파천으로 러시아 공간에 머물 당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천천히 드셔보시죠. 초대 러시아 공사였던 웨베르의 처형인 손탁 여사가 선보인 커피를 맛본 고종은 이후 커피 애호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잘게 부셔갈 때는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가비를 마신 뒤 혀끝에 남은 맛을 느끼시면 이 모든 향이 맛으로 변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건 좀 사실과 달라요. 우리 박물관에서 조사하고 기록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기록, 가장 빠른 기록은 1884년 1월 달의 기록이에요.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때 조선의 최신 유행품인 커피가 있더라. 그 커피를 마셨다. 이런 기록을 찾았어요.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이 소개된 신문 기사들. 이와 같은 기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 발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커피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무렵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옛날 신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커피집을 열었다라는 광고도 있었어요. 명동에 이 아무개가 커피집을 열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커피 값이 너무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때는 가짜 커피를 팔아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굴곡이 굉장히 많게 커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어요. 1920년대부터 명동과 충무로, 종로 등지에 커피 가게들이 생겨나며 시작된 커피의 유행. 이후 6.25 전쟁 등을 거치며 원두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등이 공급되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 음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날 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커피 전문점들. 많은 사람들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며 커피를 통해 활력을 찾고 바쁜 하루 속 잠깐의 휴식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인 붉은색의 생두를 통해 얻어집니다. 커피나무는 처음 심은 후 약 2년이 지나면 개화하고 약 3년 후에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커피나무에서 커피 추출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오직 커피 열매뿐이며 대부분의 커피 열매에는 두 쪽에 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커피나무가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커피박물관의 재배온실. 이곳에서 커피나무 재배의 적절한 온도와 토양 등 재배 조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0도에서 25도 사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양분이 많고 배수가 원활한 그런 토양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산재 토양이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커피나무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 사이의 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며 이 지역을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벨트에 포함되는 지역 중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 중남미에서는 중급 이상의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는 커피의 원산지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다른 나라보다 커피 산업이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대부분 로부스타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데 소량의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여 최상급의 커피로 인정받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두를 이용해 실제 커피를 만드는 과정과 다양한 추출 방식을 직접 살펴볼까요?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로스팅. 로스팅은 배전이라고도 하는데 생두에 열을 가해 조직을 최대한 팽창시켜 수분, 지방분, 섬유질, 당질, 카페인, 유기산, 탄닌 등 생두가 가진 여러 성분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로스팅을 하지 않은 생두는 아무 맛이 없고 딱딱한 씨앗에 불과하므로 음용 가능한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는 로스팅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같은 품종의 생두라도 환경의 변화와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스팅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볶는 정도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로스팅은 약하게 볶으면 신맛과 단맛이 지배적인 맛을 좌우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적으로 볶으면 신맛, 단맛, 쓴맛의 조화가 있는 커피가 만들어지고 좀 다크하게 강하게 볶으면 신맛과 단맛은 좀 줄어들고 쓴맛이 좀 더 좋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베리 다크 배전은 신맛과 단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만 있는 단계가 됩니다.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SCAA 분류법에 따르면 커피 로스팅 단계는 생두를 포함해 이렇게 10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8단계 로스팅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때 로스팅의 단계별로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시나몬 로스팅까지는 신맛이 강하고 좀 더 로스팅이 진행되어 풀시티에 이르면 옅은 신맛과 단맛이 감도는 풍부한 향미를 나타냅니다. 프렌치 로스트 이후에는 신맛은 거의 없어지고 쓴맛을 느끼게 되며 그 이상 로스팅을 할 경우에는 탄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제 로스팅된 원두를 분쇄할 차례인데요. 그라인딩이라고 부르는 분쇄는 원두의 성분이 물에 용해되기 쉽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원두를 분쇄할 때에는 추출기구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에스프레소용 커피는 가압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곱지 않으면 커피의 액기스를 다 성분을 우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갑니다. 드립용 커피는 중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추출하기 때문에 입자가 너무 고우면 과다 추출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굵게 갈아서 물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그래서 굵게 드립용 커피는 갈아줍니다. 비교적 굵게 분쇄한 핸드 드립용과 고온 입자로 분쇄된 에스프레소 머신용 커피 가루. 이제 이 가루들을 이용해 직접 커피를 추출해 볼 텐데요. 내가 향을 즐기려면 바로 갈아서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좀 깊은 맛으로 한다면 좀 가스를 날린 다음에 먹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홀빈보다는 가루놓은 게 훨씬 더 짧겠죠. 이거는 보통 한 가루놓은 지 4시간
이내에서는 좀 향을 좀 많이 추구할 때 4시간 이상 때는 좀 깊은 맛을 원할 때는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추출하면 좀 더 깊은 맛이 잘 우러나겠죠. 커피 추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압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성분까지 빠르게 추출해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커피 추출 도구인 핸드 드립은 필터에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인데요. 입자가 크니까 결국 뜸들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뜸들이기를 안 하면 물이 입자 사이로 금방 통과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뜸들이기를 해줘야 물이 충분히 흡수를 합니다. 커피가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만이 물을 추출했을 때 원액을 끌어낼 수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저렇게 빵처럼 부풀어 나는 거죠. 멈췄죠? 핸드 드립은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스트레이트 커피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개인의 취향별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커피가 충분히 적셔질 만큼 물을 붓고 뜸을 들인 다음 20-30초 후 안쪽에서부터 원을 그리며 여러 번에 나누어 추출합니다. 사이폰은 하단 용기에 물이 끓어 커피 가루가 있는 상단으로 올라오면 스틱을 사용해 잘 섞어주고 그 후 커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모카 포트는 상하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바스켓이 있는데요. 하단 포트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수증기가 바스켓을 통과하여 상단 포트에 추출되는 방식으로 맛과 향이 에스프레소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오랜 시간 추출한 독특하고 향기 좋은 네덜란드풍의 커피인데요. 장시간 추출하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의해 커피 맛이 변화가 없도록 주변 청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도로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내려다 먹던 커피죠.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차가운 물로 이제 내려서 먹었던 게 이제 시초가 돼서 이 더치커피는 찬물로 우러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먹었을 때 어떤 위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기가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즐겨 먹는 컵 중에 하나가 더치커피죠. 근데 실제로 더치커피가 카페인이 이제 없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카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물로 내리지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카페인은 똑같이 추출이 되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는 다양한 메뉴로 활용되는데요. 이와 같은 메뉴에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1:2 또는 1:3 정도의 비율로 섞은 커피이고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고 그 위에 우유 거품을 얹은 커피라고 하네요. 카페 마키아토 역시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얹은 커피인데요. 실제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 본연의 맛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유 거품을 좀 더 풍부하게 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종류로 발전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제는 커피가 기호식품을 떠나서 기능성 식품으로 변해가 있다는 거죠. 배고플 때는 뭘 먹으며 배 부를 때는 뭘 먹고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뭘 먹으며 배 부르고 피곤할 때는 뭘 먹어야지 잠자기 전에는 뭘 먹어야 되며 이런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급이 된다면 커피가 더 빠르게 속도 가지 않겠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 추세죠. 저는 그래서 아주 커피의 전망은 커피의 발전은 무궁무진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맛과 향을 선사하는 작고 검붉은 열매 커피. 우연한 기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커피는 초기에는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지만 역사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오늘날엔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숙한 음료로 자리 잡았는데요. 추출 방식의 다양화와 다채로운 메뉴의 개발로 한층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커피.
바쁜 일상 속 상쾌한 휴식을 선사하는 커피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